안녕하세요. JD 부장구사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빅테크 잇따라 쇼크 11월 위기 오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2024년 11월 JD 부장구소 39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모집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던777.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개 잡는 법 신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혼란한 경제 지표 속 경계감들 주식 달러 떨어지고 국채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56%, S&P 500 지수는 0.33%, 다우존스 지수는 0.22% 하락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빅테크 잇따라 쇼크 11월 위기 오나. 오늘 새벽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적 발표 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3% 넘게 떨어지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도 소폭 하락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주당 순이익 매출이 좋아도 어닝일에 주가가 하락하면 어닝 쇼크입니다. 가이던스가 나쁠 수 있고요. 가입자 수가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단순하게 주당 순이익 매출만을 보고 어닝을 판단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회계 조작 우려로 하루에 33%가 폭락했습니다. 구글이 어제 좋았지만 그렇다고 2% 정도로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AMD도 실적 악화로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주식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내일입니다. 애플은 3분기 판매량 감소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실적 발표 전에 악재를 내보내고 실적 서프라이즈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의 실적 쇼크가 내일 난다면 증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구글까지 좋았는데 오늘 새벽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주춤하면서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내일 어닝에서 쇼크가 난다면 가뜩이나 많이 오른 주식이 고점 논란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11월 5일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지난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증시가 잠시 흔들렸지만 이후 주가는 올랐죠. 그러나 이번은 트럼프 트레이드로 채권 수익률은 오르지만 주가도 같이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트럼프 당선 때와 다르게 주가가 오르고 있는 중이죠. 따라서 트럼프가 해리스를 제치고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이번에는 이슈 소멸로 오히려 빠질 수가 있습니다. FMC도 문제입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서 민간 부문 고용은 23만 3천 명이 나오면서 예상치인 11만 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정부 부분까지 크게 오른다면 거의 고용 과열이 있는 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고용 과열이 있더라도 11월은 FMC가 금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12월에는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금리 동결을 얘기한다면 FMC에서 말이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이 시점이 오히려 위험한 구간입니다. 위기는 설마에서 옵니다. 물론 위기가 오는 것은 반드시 주가가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매뉴얼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나 위기가 안 오면 더 좋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당신의 재산을 빼앗는 방법. 재산이 많은 사람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근친혼입니다. 재산을 나누면 재산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왕가에서 근친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유명한 예로 합스부르크 왕가를 들 수 있는데요. 카를로스 2세는 주곡통으로 유명한데 이것이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병 때문입니다. 신라의 왕가에서도 근친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네무랑은 육천과 결혼했습니다. 권력인 골품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지만 왕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아내가 재혼이라도 한다면 재산은 반으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로스차일드도 근친혼으로 유명합니다. 중세 교회는 왕가의 영주뿐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평민까지 모조리 근친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말하겠지만 절대 유전적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근친혼을 교회에서 금지하자 유럽의 왕가나 봉건 영주는 큰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유럽에는 프랑크 왕국이라고 있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에는 왕자가 로타르 1세, 샤를 2세, 루드비 2세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프랑크 왕국은 세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세 개의 나라는 장남 로타르 1세의 중프랑크 왕국, 현재 이탈리아죠. 이복 동생 샤를 2세의 서프랑크 왕국, 프랑스이죠. 삼남 루드비 2세의 동프랑크 왕국, 현재 독일입니다. 만약 또다시 이 아들이 3명이 또 있었다면 9개 나라로 쪼개지고 다시 3명의 아들이 있었다면 27개로 쪼개집니다. 산수만 해도 금세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는 아주 작은 왕국으로 쪼개져 힘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왕위의 계승은 장남에게만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봉건 영주의 자식 중 장남을 제외한 모든 아들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귀족의 자식이었지만 차남이라는 이유로 성년까지 교육은 받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재산은 단 한 푼도 물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남 이하의 아들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벌인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장남에게 안 물려주고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문의 공동 명의로 재산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가문에는 종중의 땅이 있었습니다. 종중의 관리는 종손이 했지만 종손이라고 종중의 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었습니다. 종중의 땅은 가문의 공동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가문의 소유로 묶어놓으면 재산이 쪼개져 흩어질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중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양반 가문은 500년을 소작을 주며 대대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근친혼을 금한 데 이어 일부 다처제도 금지했습니다. 즉 왕도 일부 일처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왕이 왕비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왕비가 아들을 못 낳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은 후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에는 왕비인 중전을 빼고도 합법적으로 왕이 취할 수 있는 후궁이 몇백 명은 되었습니다. 그래야 대를 이을 왕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결혼 가족 강령을 통해 왕도 일부 일처제를 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왕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왕비를 대신해 후궁을 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후사를 낳지 못하는 왕비를 파하고 재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왕의 재혼도 막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왕이 바로 영국의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의 자식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식은 메리 공주였습니다. 그러나 메리를 여왕으로 올렸는데 만약 다른 나라에 시집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의 왕위는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영국은 왕위 계승 문제로 장미전쟁, 백년전쟁을 치렀습니다. 게다가 이때는 이미 헨리 8세의 왕비 캐서린이 나이가 많이 먹어 아들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었죠. 따라서 캐서린을 왕비에서 폐하고 새로운 왕비를 들이려 했으나 교황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헨리 8세는 교황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영국 국교회를 세우고 재혼을 했습니다. 결국 후사가 없는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친척을 통한 남자아이의 입양입니다. 그래야 왕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입양도 막았습니다. 그러니 왕가의 대가 끊길 수밖에 없었죠.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1세가 죽자 튜더 왕조의 대가 끊기고 스코틀랜드의 국왕 제임스 6세가 왕이 되며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장미전쟁, 백년전쟁, 스페인,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왕위 계승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입양을 통한 왕의 대통을 잇는 것은 교회가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결혼 가족 강령이라는 것을 만들어 근친혼, 일부 다처제, 입양, 재혼 등을 왜 금지시켰을까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왕이 자식이 없어 양자를 드려야 한다면 교황은 막대한 돈을 받고 이를 허락해 주는 식으로 부를 챙겼습니다. 교회는 왕가에서 왕위 계승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금지해서 왕위 계승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것을 승인하며 엄청난 돈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죽기 전에 재산을 헌납하면 천국에 간다는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 교회의 재산을 늘리는데 가장 큰 동력이긴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모은 재산이 종교개혁 시기에 독일의 절반, 잉글랜드의 3분의 1을 소유했습니다. 즉 왕가를 털어서 교회가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의 재산으로 지금도 천주교는 신부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누군가가 내 재산을 세금으로 매긴다면 그것은 나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 재산을 쪼갠다면 나의 재산은 없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군가 내 재산을 세금으로 매긴다면 그것은 나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의도입니다. 현대 교회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상속세가 50%가 넘는 나라입니다. 국세청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그룹 5대만 지나면 모두 국가 소유가 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 1000억대 이상 되는 중견기업은 재산 팔아서 지금 해외로 상속세가 없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상속세 50%를 유지하면 중세의 교회처럼 사유재산은 없어지고 국가가 부자가 됩니다. 부자에게 이민이 자유로운 이 시대에 한국에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재산을 쪼갠다면 나의 재산은 없어집니다. 물려줄 재산이 30억이 넘어가면 자식 간의 싸움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물론 30억을 쪼개서 세 아이가 나누어 가지면 10억씩 밖에 안 돌아갑니다. 물론 이것은 상속세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종중과 같은 가족 공동 재산으로 묶어놓고 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산이 불어납니다. 결론입니다. 30억이 넘는 재산이 있다면 한국을 떠나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이민 갑시다. 재산이 많다면 가족 공동 재산으로 묶어놓읍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인터넷 강의에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낚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빅테크 잇따라 쇼크 11월 위기 오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